제 나이 69, 신미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20년 넘게 혼자 자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옆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허전함도 잠시 이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무얼 해먹을까?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죠. 아이고,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 하면서도 왜 이리 각박해지는지 혼잣말을 하다 문득 아들 송태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한 아들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설날 때 잠깐 들렀다 간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문득 송태네 동네 생각이 났어요. 거기 있는 큰 공원에서 산책하면 참 좋겠다 싶었죠. 맞다. 오늘 송태네 근처 시장에 할인 행사한다고 했던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며칠 전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만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 오늘은 송태네 동네에 가볼까? 결심을 하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얼 입을까 고민하다 송태가 작년 생일 때 사준 옷을 골랐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이래봬도 아직 70도 안 됐는걸. 정정하다고 집을 나서며 마당에 있는 화분들에 물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 가꾼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가 마침 지나가셨습니다. 어머, 미자 씨, 어디 가세요? 아, 순자 씨. 네, 아들네 동네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아이고, 좋겠어. 전 아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봐요. 순자 씨의 말에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송태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씩씩하고 밝았던 우리 아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대학에 합격하고 좋아하던 모습,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송태,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전화해도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죠. 시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송태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들을 샀습니다. 문득 송태 회사가 근처라는 게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볼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어요. 전화기를 꺼내 송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슴 떨리게 울렸어요. 네 번째 울릴 때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송태야, 엄마야. 지금 너네 회사 근처에 왔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송태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송태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어요. 아,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오랜만에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점심도 회의하면서 먹어야 해서. 송태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허탈감과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서 있는 사람 송태 아닌가? 그렇게 바쁘다던 아들이 웬일로 저런 곳에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송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송태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는 모습.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송태야. 힘없이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후회와 아픔을 겪게 될지를. 정신을 차렸을 때 제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더니 낯선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여긴 어디? 제 목소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냘프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송태와 그 여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저었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득 핸드백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분이 가져다 주셨는데 발신자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송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송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난 병원에 있단다. 네,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송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길에서 쓰러져서 구급차로 왔어. 어머니,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때는 그렇게 바쁘다더니 이제 와서 무슨 올 필요 없다. 넌 바쁘잖아. 회의한다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됐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고 나서야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던 제가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딸 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이에게는 알려야 할까?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송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송이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역시 우리 딸은 날 잘 알아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 병원에 있어. 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송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길에서 쓰러졌어. 큰 건 아니래. 근데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송태의 일을 말해야 할지.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송이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이리 쓸쓸해 보이는지.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며 송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송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러시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야, 오빠 얘기 좀 할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송태에게 전화했던 일, 그를 본 일, 그리고 그 여자와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는 송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송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송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오빠를 믿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송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게 오해일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한동안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송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송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빠, 송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송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송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어떠셨어요? 송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당연히 걱정해야죠. 송태의 말에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 네가 무슨 아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송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봤어. 네가 그 여자와 있는 걸. 그렇게 바쁘다더니, 회의한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송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송이가 송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이제 그만해. 송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절 감시하신 거예요? 제 사생활을 왜 간섭하시는 거냐고요? 송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감시라고? 간섭이라고? 난 그저 너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연락하셨어야죠. 왜 몰래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송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연락했잖아. 네가 바쁘다고 거절했잖아.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송이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 와서 내 삶을 살겠다는데 왜 간섭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어. 송태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근데 병원비는 누가 내실 건가요? 어머니가 내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내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이 못된 자식아, 당장 나가. 송이가 소리쳤습니다. 송태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노려보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송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태의 말들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병원비는 누가 내실 건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송이는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송이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주무세요. 송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안 와, 송이야. 그래도 좀 누워 계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송이의 말에 겨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새기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송이가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이의 존재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제가 며칠 동안 함께 있을게요. 송이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송이야. 넌 네 일이 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송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일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게 마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이렇게 차갑고 무심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송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머니,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송이가 제 손에서 가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송태가 생각났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 짐을 받아들곤 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적막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송태의 대학 졸업식 사진, 송이의 첫 직장 입사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충동적으로 사진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송이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부서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송이야, 네, 어머니. 난 어떻게 해야 하니? 제 질문에 송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게 그대로였던 거죠. 이제 나 하나만 챙기면 되는구나.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녘 잠들지 못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송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송태의 목소리는 취해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넌 뭐가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하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 송태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인생이 꼬였구나. 근데 난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넌 이미 네 선택을 했잖아. 무슨 낯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송태의 목소리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송태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는 무너져 버렸어. 어머니, 이제 그만 자러 가렴. 술 깨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 네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송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송이의 목소리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기운 내셔야 해요. 송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음식 맛이 느껴졌어요. 송이야, 네, 어머니. 난 결심했어. 송이가 궁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난 그저 너희들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이제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송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딸.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이대로 계속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송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송이야, 나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 아침 식사를 하던 송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향이요? 그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너희 아버지와 처음 만난 곳,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송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응, 그럴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나고, 송태 생각나고, 이제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송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이해와 지지의 눈물 같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거 도와드릴게요. 근데 오빠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송태와의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난 송태를 만나고 싶지 않아. 너가 대신 전해줄 수 있겠니? 송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근데 어머니 정말 이대로 관계를 끊으실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송태도 자기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송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뜻을 오빠에게 잘 전달할게요. 그렇게 제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송이의 도움으로 며칠 후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문득 송태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니까요. 송이는 제가 고향으로 떠나는 날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송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꼭 행복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딸. 넌 여기서 열심히 살아. 엄마는 너가 자랑스러워. 기차에 오르며 뒤돌아보니 송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구나. 그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기차역에 내리자 오랜만에 맞는 공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첫사랑과 손잡고 걸었던 강변.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미자애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제 오랜 친구 영숙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야.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포옹 하나로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의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영숙이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자야, 여기도 좋아. 힘내. 영숙이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영숙이가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저를 위한 작은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미자야, 우리가 있잖아. 함께 힘을 내보자.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을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꿈꾸던 걸 해볼 시간이야.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미자 씨,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더 잘 자랄 거예요. 옆집 할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정성껏 채소를 가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으로 기른 채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었죠. 와, 미자 씨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웃들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쌓여갔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들에게 말을 걸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미자야, 요새 표정이 밝아 보여. 영숙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씩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가끔 송태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텃밭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부터가 제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이제 막 시작된 제 인생 이막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고향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텃밭의 풍경도 변해갔어요. 그동안 송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송이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물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해. 제 대답에 송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함께 채소를 따고 김치를 담그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송이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이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송이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송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송태 얘기를 듣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오빠가 이혼 소송 중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덤덤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송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난 송태의 선택에 상관하지 않기로 했잖니. 하지만 어머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술도 자주 마시고. 송이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나 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송이야, 네 오빠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송이는 조금 서운해 보였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송태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송태야, 네 인생이니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렴. 엄마는 이제 너의 행복만을 빌어줄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새로 피어난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의 소식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이는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갔어요.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송이야, 송태 걱정은 하지 마. 송태도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을 거야. 넌 너의 삶에 충실하렴. 네, 어머니, 알겠어요. 송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송태의 일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아들 석수를 위해 바쳐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린 석수를 안고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아들 석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석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석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아들이 성공하고 잘 자라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석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결혼식 날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손주까지 생기니 그저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수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작스럽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계절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석수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요리를 더 잘해. 엄마 음식은 너무 촌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석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했고 그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고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그런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인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나의 음식과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비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석수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내 속은 마치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저는 석수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수는 자주 장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사돈이 음식을 어떻게 잘하는지, 안사돈이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잘하시면 그걸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도 장모님처럼 해봐야 하지 않겠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안 먹어. 이런 말들로 나를 몰아붙였죠. 저는 석수의 그런 말들에 차츰차츰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내가 했던 희생이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사돈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했고, 저는 그 비교에서 매번 뒤처지는 존재가 되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고,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석수가 안사돈이 해주신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댁에서 밥 먹지 왜 나한테 왔니? 내 질문에 석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시간 돼서 들른 거지.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제 석수에게 저는 그저 시간이 남을 때나 들러서 밥을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저는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석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요. 다음 날 석수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석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석수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수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 석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갑자기?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장모님이 더 나은 음식을 하신다며? 그 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석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나가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허탈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석수를 내쫓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내 결정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로 인해 고민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석수가 내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소식이 친척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석수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묻기 시작했죠. 한 번은 동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석수랑 연락도 안 한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그 애를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나를 무시했어. 장모님이 더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하찮게 여겼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애를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 동생은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생각해야 해? 자식이라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참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혹시 석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거야? 그 순간 저는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그 애의 문제야.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그 대답을 듣고 동생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저를 지켜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긴 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석수와의 관계를 다시 돌리려고 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고모, 석수한테 왜 그러세요? 석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석수의 문제야. 내가 더 이상 그 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석수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내 결정을 내린 거야. 하지만 조카는 제 말을 듣고 더 격해졌습니다. 고모, 석수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석수가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정리했어. 석수가 아무리 후회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석수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카마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 결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까지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 김서방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몰아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 내쫓았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돈도 아실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자존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만 저는 그만큼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압박과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었죠. 석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로 저는 더욱 단단해진 기분으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게 흘러갈 것 같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을에서 자주 들르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는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석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 전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곧 태연한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석수 역시 저를 보고 한동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요즘 회사도 잘 안 풀리고 집에서도 자꾸 싸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것을 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돌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커피를 마시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석수는 제 반응이 없자 더 조급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저를 쳐다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냥 장모님이랑 비교했던 거였지 엄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석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저는 굳건하게 결심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석수는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제가 받은 상처를 지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석수야. 너가 힘들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에 석수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모든 걸 잊어주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받아들여 다시 예전처럼 지낸다고 해서 내가 겪었던 상처와 석수의 태도가 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석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고 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석수에게 기대며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소식이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석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에게 단호하게 굴었던 것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걸까요? 순간적인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곧 그것이 저의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석수는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어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석수가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간대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며느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단호한 결심을 했어도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석수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한 번만 석수랑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를 쥐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나서야 할까? 저는 이미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결정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의 삶에 끼어들어야 하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때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석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더라도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석수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석수가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 역시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만의 삶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미술 수업에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을 끊은 것은 때때로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석수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한층 지치고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그런데 정말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 장모님이 돈을 갚지 않아. 그 돈 때문에 나도 우리 가정도 다 무너질 판이야.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사돈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석수의 말을 끊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석수야? 무슨 돈을 못 갚았다는 거야? 석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안사돈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석수는 안사돈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그 후 안사돈은 점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석수는 점점 더 깊은 재정적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집도 팔아야 할지도 몰라. 회사도 그만뒀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석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석수야. 이번엔 내가 나서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다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다시 끼어드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동안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인지 고민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안사돈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사돈은 예상치 못한 내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석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왔습니다. 빌려간 돈을 아직도 갚지 않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건 아니겠죠?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저도 계속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는 더 이상 그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저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석수는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마세요. 안사돈도 아들 가진 부모 아니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석수가 이토록 힘들어하는데 그동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그녀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석수가 집을 팔아야 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제 아들, 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요.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안사돈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석수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드디어 돈을 갚기 시작했어. 조금씩 갚고 있어. 이제 더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 덕분에 석수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돈을 갚기 시작하면서 석수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석수가 다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다시 궤도에 오르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동안 저는 석수의 삶에 다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석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긴 했지만 그것이 제가 다시 그와 가까워지거나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아들이나 안사돈이 다시 제 인생에 얽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석수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석수의 목소리는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다시 돈을 달라고 하셔.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다고 해서 또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달 전 간신히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던 안사돈이 또다시 석수에게 손을 벌리다니. 저는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석수야. 이번엔 절대 안 돼. 더 이상 너희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 석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장모님이 너무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그냥 도와드리면 안 될까? 사업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 갚으실 거라고 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석수는 여전히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 끼친 고통을 잊은 걸까? 아니면 그저 다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것일까? 저는 차분하게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석수야. 너가 이번에도 도와주면 그 끝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이미 몇 번이나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때문에 너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이번에는 너가 단호해져야 해. 너가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또다시 너의 인생이 무너질 거야. 석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제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사돈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석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내도 장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해. 그걸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석수 대신 안사돈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고 석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내가 직접 나설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안사돈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사돈,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석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아이는 이번에도 거절하기 힘들어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예요.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죄송해요. 정말로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사업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갚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석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저희 가정이 또다시 당신의 문제로 흔들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말에 안사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을 마쳤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석수와 당신의 관계도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당신의 문제로 희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안사돈의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이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요. 석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는 안사돈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강하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석수가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석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석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에 장모님 문제는 잘 해결된 것 같아. 엄마가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장모님을 너무 믿지 않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너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해. 장모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네 가정이 더 중요해. 잊지 마라. 석수야. 석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나도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석수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안정된 직장을 구했고 며느리와 함께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도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죠. 이번엔 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것이 석수가 스스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석수와 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석수는 때때로 저를 찾아와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석수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석수는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특별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근황을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 석수는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너랑 연락을 끊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너가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 석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엄마 덕분에 그동안 의지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갈등과 이별 속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이 석수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큰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안사돈과의 재정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기대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석수는 때때로 제게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수가 제 집까지 데려다 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았어. 앞으로도 가끔 같이 밥 먹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 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니 더 바랄 게 없네. 석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마주치다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국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석수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날들, 아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끊었던 관계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단호한 결정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석수를 밀어내고 나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서 저의 가치를 찾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도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가끔씩 만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 역시 그 아이를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석수와의 관계는 한때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석수와 가끔씩 만나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공유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니까요.